저는 어느 양반가의 노비였습니다. 제가 일반 노비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제 어머니는 노비였음에도 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신병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제 어머니께서 겪어야만 했던 신병은 허리 통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겪었던 걸 신병이라 단정 지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보게, 내가 이번에 과거에 응시하는데 붙겠는가? 예, 이번에는 붙을 것이옵니다. 그게 정말인가? 제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정말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번에 과거에 붙었을 때 자네 원을 들어주겠네. 뭐든 말이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는 제 어머니와 어느 도령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어디 그 도령뿐이겠습니까? 제 어미는 천한 노비였음에도 타고난 신가물이라는 이유로 점을 잘 본다면서 주변 양반님들로부터 최고의 관심과 예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를 보며 이리 말했죠. 무슨 원이든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노비 문서를 파할 수 있게 주인 어르신을 설득해 달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이런 저를 보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그걸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말이다. 알겠느냐?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말입니다. 노비에게 타고난 재능은 독이 된단다. 그러니 이 재능은 그저 양반님들을 위해서만 쓸 필요가 있다. 내 품에 끼고 있는 아랫것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해주겠으나 독립된 생활을 하는데 이리 재능이 흘러넘친다. 아마도 꺾어 놓으려고 할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조선 아니더냐. 그러면 평생을 양반님들을 위해서만 이러한 재능을 써먹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러한 재능이라도 있으니 조그마한 신당이라도 차려주지 않았겠느냐. 무당은 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란다. 그러니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을 부려서는 절대 안 된다. 뭐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신령님이 알아서 내려주실 것이야. 그러니 기도만 빼먹지 말고 열심히 올리거라. 무당이 돈에 눈이 멀면 점사가 탁해지고 신발을 잃으니 꼭 그 점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우려하는 표정으로 제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리 말씀하셨던 이유는 저에게도 신가물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도 어머니를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쨌건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안에 들어있는 게 신인지 아니면 허주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알게 되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신병이 세게 들어와 요즘 허드렛 일을 못하시니 이를 불만스럽게 보던 마님께서 저와 어머니가 거주하는 별채로 쳐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신병 앓는 게 자랑이더냐. 정말 내가 겪는 게 신병이 맞기는 한 것이야. 마님께서는 제 어머니에게 열등감을 느끼셨습니다. 한낱 짐승만도 못한 노비에게 점을 보겠다며 주변에서 제 어머니만 찾으시니 말입니다. 제가 마님이라도 시기와 질투가 솟구쳤을 겁니다. 마님, 송구합니다. 물이 떨어져서 설거지를 못한다니. 지금 당장 게을로 나가 설거지를 하거라. 어서! 이곳에 거주 중인 주인 마님은 어찌나 성격이 고약하고 괴팍하든지 하루도 빼지 않고 제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그나마 앞에 신당이 차려져 있으니 이 정도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제 어머니는 무시해도 신당 눈치는 보았습니다. 참고로 마님께서 제 어머니를 괴롭히는 이유에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 집 대감 어르신의 숨겨둔 아들이란 점 때문이었죠. 그러니 주인 마님께서는 저와 어머니를 없애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마님의 괴롭힘 속에서 어려운 요즘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 얼굴에서 대감 어르신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죠. 저와 대감 어르신은 판박이었습니다. 하긴 아버지가 양반이면 뭐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노비면 저도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어야만 하는 팔자인데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이리 위로했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팔자를 거스를 수는 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듯이 타고난 것도 노력만 한다면 절반 이상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 노비로 태어났다고 하여 기를 죽일 필요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글 공부에 매진하고 기도도 꾸준히 올리거라. 기도와 글 공부가 내 인생을 바꾸는 수단이 될 테니 말이다. 저는 노비가 글은 읽어서 어디에 써먹겠어 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기도도 숱하게 올려봤자 잘 들어주지도 않은데 왜 올려야 하는지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러한 노비로 태어난 거 뭘 해도 안 된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유년 시절부터 이런 팔자만 원망하고 살았었죠. 이런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어머니셨습니다. 노비가 글을 읽고 쓰고 배워서 뭐합니까? 막말로 과거를 볼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더욱이 노비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면 멍석말이 당할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글을 배워야 한다. 내가 글을 읽고 쓰고 이를 사용할 줄만 알면 언젠가는 조상님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귀인을 통해서 말이다. 내 후손을 망하게 하는 못된 조상은 세상에 없단다. 그러니 꾸준한 기도가 중요하다. 알겠느냐? 저는 그런 어머니의 조언을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주인 어르신과 주인마님 모르게 책과 기도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을까요? 어머니께서는 신병으로 인한 건강 약화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공덕을 쌓고 매일 새벽 기도를 올렸는데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저는 조상님에게 올리는 기도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비가 죽으면 속된 말로 그냥 땅에 묻는다더니 정말로 이 집의 사람들은 제 어머니를 그냥 묻으려고 했습니다. 하긴 죽어서 더는 쓸모도 없는 짐승의 장례를 어찌 치르려 하겠습니까? 이게 조상께 꾸준히 기도를 올렸던 한 인간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조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쌍한 제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해서 주인 어르신을 찾아가 이리 말했습니다. 정성을 다한 개에게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모자가 노비로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겠으나 대체 저희 모자가 대감 어르신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금 무엇이라 하였느냐? 제 어머니의 3일장을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사람의 도리라 여깁니다. 조상신을 모시는 무당을 박대했다가는 이 집안의 멸문지화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입니다. 제가 당돌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아버지를 노려보았던 제 눈빛이 매서웠던 것일까요? 저는 어머니의 3일장을 끝마친 후 노비 시장에 내버려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긴 어느 양반이 말대꾸도 모자라 늘 대들기만 하는 아래 것을 데리고 있겠습니까? 더욱이 제가 타고난 신가물이기는 했으나 아직 귀문이 열리지 않아 신령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쫓겨나는 게 맞았죠. 또한 어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에서 더는 머무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주인마님으로서도 저는 치우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저를 보호해 주던 어머니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팔려나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운종가에서 많은 노비를 취급해 이를 조선 전역과 명나라로 팔아넘긴다는 어느 좌판 앞이었습니다. 이 상점 좌판 앞에서 많은 노비가 여럿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곳 노비시장에서는 남종은 육체가 좋아야만 했고 여종은 얼굴이 반반하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상품이었죠. 그러니 저는 이곳 노비시장에 온 지 달포가 되어 갔음에도 이곳을 둘러보는 그 어떠한 양반님에게도 눈도장을 찍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내치고는 삐쩍 마른 게 이유였습니다. 여기에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대개 신병을 앓고 있는 자는 몸이 예민하여 살이 잘 찌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주인장이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너란 녀석은 도무지 도움이 되지를 않는구나. 튼튼하고 강건해야 노역에 써먹기 딱 좋은데 너는 그리 삐쩍 말랐으니 어디 하나 써먹을 데가 없으니 말이다. 이게 제 탓입니까? 저를 팔지 못하는 어르신의 무능력이 문제지요.
노비 시장 상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만 쏘아보았습니다. 어린 놈이 어른에게 따박따박 참으로 말대꾸를 잘하는구나. 몽둥이를 부르는 주둥이를 타고났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팔려야만 하는 처지였음에도 할 말은 하고 싶었습니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요. 저도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더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노비 시장 상인은 기가 막힌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너는 그 누구에게도 팔릴 수 없다. 안 되겠구나. 이번 기회에 내가 너의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그 일이 있던 후로 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제대로 된 끼니 한 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점점 기력이 빠져나갔죠. 가뜩이나 삐쩍 말랐던 몸은 뼈만 앙상해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볼 수 있으니 어찌 생각해보면 좋은 일이라 여겼습니다. 더는 올려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 따위에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숨처럼 질긴 것도 없더군요. 죽을 듯 말 듯 정말로 눈이 감길 것만 같으면서도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나에게는 신병이 아닐까 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리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에서 올리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더러운 세상, 더는 기댈 데가 없는 세상, 이만 하직하고 싶습니다. 신 같은 건 더 이상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신이 있었다면 어찌 제 어머니를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그리 날이면 날마다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들였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눈이 감기려는데 난데없이 귓가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란 얼굴로 주변을 살폈으나 주변에 방울을 들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 어미는 하늘에서 옥황상제님을 모시고 잘 살고 있단다. 그러니 너도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고 모진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은 너를 큰 무당으로 키우기 위해 하늘이 내리신 고통이란다. 그러니 이겨내야만 한다. 절대로 조상신을 불신하고 기도를 빼먹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숱하게 비볐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송장처럼 냄새나는 노비 시장에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노비 상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쪽 다리는 사슬로 연결되어 도망갈 수 없는 상태였고 머리는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져 말이 아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된 걸 먹지 못해 정신은 휘청거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제 앞으로 고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은 처자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원래 남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만 너는 참으로 눈길이 가는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그건 왜 물으십니까? 저같이 냄새나고 천한 것은 상종하지 마시고 그냥 갈 길 가십시오. 저는 무뚝뚝한 얼굴로 이리 말했습니다. 무어라? 제가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자 상인이 이곳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 처자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녀석이 며칠 굶주려서 그렇지 힘은 좋은 녀석입니다. 특히나 끈기가 어찌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자 상인의 말을 유심히 듣던 처자가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자의 말이 사실이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게으르고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놈이옵니다. 더군다나 이상한 병에 걸렸으니 저는 철저하게 거르시지요. 이상한 병? 돌아가신 어머니 말로는 신병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바입니까? 이 몸뚱아리에 신이 들어왔는지 허주가 들어왔는지 말입니다. 내가 많은 노비를 봤으나 너란 녀석은 참으로 삐딱하구나. 저는 이 처자의 질문에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소. 유일한 희망이었던 어머니를 잃은 제 마음을 아십니까? 그러니 더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저를 잠시 안쓰럽게 보았습니다. 그랬구나.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 너를 내가 살 것이다. 예. 이 처자는 상인에게 제가 얼마냐고 물었고 두 다리에 거머리처럼 붙어있던 사슬을 풀고서 처자 뒤만 졸졸 따르던 저는 이제 주인이 된 처자에게 이리 물었습니다. 쓸모도 없는 저를 어찌 사신 겁니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병이란 걸 앓고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상도 버린 놈이 저란 말입니다. 처자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돈을 주셨다. 이걸로 최대한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는 물건을 사오라고 말이다. 돈 버리셨구만요.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무서운 건 없다. 너는 소중한 걸 잃어받기에 앞으로 죽도록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너다. 지금 사람이라 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사람이지 뭐란 말이냐? 어쨌건 저는 저를 왜 스무냥이 주고 샀는지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저란 놈이 그런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씨를 따라간 장소는 어느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와집 마당에는 조선 전역에서 올라온 특산품과 술, 인삼 등이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진귀한 약초와 달콤한 꿀이 흘러넘치는 벌집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대문 문턱을 넘은 저는 여전히 앞서 걷고 있는 아씨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이곳은 어딥니까? 내 아버지는 조선에서 알아주는 상인이시다. 재력으로는 알아주는 분이시지.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이곳으로 중년의 사내가 다가오는 겁니다. 아씨 앞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며 다가온 중년의 사내는 아씨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이자는 누구냐? 아버지께서 제게 내리신 숙제입니다. 뭐라? 저에게 스무냥을 주시면서 최대한 이문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었지. 그러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왔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아씨는 당찬 얼굴로 중년의 사내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녀석을 깨끗이 씻긴 후에 대청으로 데려오거라. 깨끗이 씻은 저는 깔끔한 옷까지 얻어 입은 채로 중년의 사내가 오라고 했던 대청마루로 이동했습니다. 대청마루로 이동했던 저희 시선에 중년의 사내와 마주 앉아있던 웬 젊은 사내가 보였습니다. 눈매는 송골매처럼 날카롭고 풍채는 제법 컸으며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능구렁이처럼 간사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사내와 웬 젊은 사내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저는 듣고 싶지 않았음에도 둘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어쨌건 품이 넘치는 사대부들의 대화라 그런지 훔쳐듣는 내내 제가 다 지루할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만족스러운 거래를 끝마쳤던지 웬 젊은 사내는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제가 앉을 수 있었죠. 저는 중년의 사내와 마주 앉은 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아무나 이 집에 들이지 않는다. 사람은 저마다 장점, 단점이 존재하지. 그래, 내 녀석이 여기에 머물러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만 얘기해 보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 의지가 아닌 아씨의 의지로 이곳에 왔는데 말입니다. 나는 노비라고 하여 무작정 이 집에 들이지 않는다. 이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은 저마다 재능은 하나씩은 있다. 내가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노비라 하여 시키는 것만 하며 살면 안 된다. 너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가 너를 걷어줄 명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유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대체 저란 놈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망설이던 저를 보던 중년의 사내는 곧장 5냥을 건네며 이러더군요. 나에게 이문이 되지 못한다면 더는 이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그 돈을 가지고 떠나거라. 저를 왜 도와주시는 겁니까? 나는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것이다. 어차피 도움도 되지 않고 특출난 재능도 없는 내 녀석을 앞으로 쭉 데리고 있는 게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 이 녀석아. 저는 제 앞에 놓은 5냥을 받고 이곳을 벗어날지 그게 아니면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서 이를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머뭇거리는데 느닷없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대청마루에서 보았던 웬 젊은 사내와 인삼거래를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저는 얼떨결에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해 이를 중년의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귀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무당의 삶에 대해 숱하게 들었기에 이것이 귀문이 열린 것이라 나름대로 판단 내렸습니다. 아까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웬 젊은 선비님과 인삼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뱉었지만
저도 제가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 저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으나 다시금 귓가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설명할 길은 없었으나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이 말만 전달하면 되었습니다. 그자는 어르신을 시기하는 자가 어르신의 상단을 망하게 하려고 보낸 자유입니다. 그자에게 인삼을 넘기시면 분명 상품에 나쁜 짓을 하여 이것을 어르신의 책임이라 떠넘길 것이옵니다. 그것을 어찌 확신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느껴지고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 전달해드릴 뿐이옵니다. 그 일이 있던 후 중년의 사내, 그러니까 주인 어르신께서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웬 젊은 사내와 거래를 이어가다가 큰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후로 저를 처소로 부른 주인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며 신당을 차려주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위패를 모실 수 있는 사당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저 같은 이에는 기도가 중요하다면서 말입니다. 그때 저는 잠시 잊고 있었던 기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쓰임이 있게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제가 어떤 쓰임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무당으로 성장할지 모르겠으나 저를 보던 주인 어르신께서는 이러더군요. 나도 상단을 꾸리고 성장시키면서 많은 점쟁이를 봐왔었다. 하지만 너처럼 신기가 총망한 녀석을 본 적이 없다. 다만 훌륭한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성실하고 꾸준한 기도가 동반되어야만 한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새하얀 비단옷을 걸치고 손에 부채와 방울을 든 중년의 선녀가 나에게 이러더구나. 아들을 거두어 주어서 고맙다고 말이다. 앞으로 너를 데리고 있으면 이 집안의 부와 명성이 자자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 내가 들어온 후로부터 상단의 이문이 겁날 정도로 솟구치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너의 노비 문서를 파하고 내 일을 맡기도록 하마. 그러니 앞으로 내 상단의 앞날을 점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이 되어주거라. 저는 상단 일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헌데 제가 어찌? 너만이 아는 것을 말해주면 된다. 상인의 판단은 나와 내 딸아이가 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를 내 딸아이와 혼례를 생각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감히 어찌? 나는 양반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쫓아내는 사람이다. 비록 신부는 천하다나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든 끼고 살지. 어쨌건 너를 끼고 있다면 내 가문에 부귀영화가 찾아온다니 이보다도 좋은 복주머니가 어디 있겠느냐. 더욱이 글을 읽을 수 있다니 앞으로 이곳 일을 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알아보니 너의 피가 절반은 양반의 피가 흐르고 있더군. 후로 저는 노비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단 아씨와 함께 상단 일을 도맡으며 상단의 미래를 점치는 이 집의 사위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보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제 옆에서 저희 외로움을 달래주는 안사람과 장인어른이 있어 이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궁핍한 가문을 겨우 이끄는 중이었습니다. 역관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가문에 마땅한 벌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뒷돈과 정기적인 녹봉이라도 꾸준히 나왔었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제 아버지께서는 그리 깨끗한 관리는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자는 뒷담화만 들어야 했으나 집안 생계는 확실히 책임지셨습니다. 역병 때문에 돌아가신 부친의 죽음은 어느새 8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가문에는 대략 20명이 넘는 노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대대로 이어져 오는 농지가 있어 이를 개간에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빠듯해지기만 했지요. 그만큼 아버지의 뒷돈이 집안 형편을 뒷받침해주는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막말로 제 가문은 말이 양반이지 도성 내에서 가난한 축에 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래 가뭄이 지속되니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농지에서는 수확할 곡식이 싹트지 못했고 매년 얻어가는 수익도 날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에는 극단적인 가뭄 아니면 극단적인 홍수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노비 만식이가 저에게 다가와 이러한 넋두리만 쏟아내더군요. 어시, 이러다가 정말로 큰일 나겠습니다. 올해 수확한 곡식이 예년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라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겠습니다. 대청에 앉아있던 저는 마당에 서있던 만식이에게 눈길을 건네며 이리 말했습니다. 느긋한 저와는 달리 만식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자네 밥줄 끊길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는 말게. 내가 먹지 못해도 자네들 끼니는 확실히 보장해 줌세. 어쨌건 작은 일에도 유독 크게 걱정하는 녀석이 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해마다 곳간에 곡식이 가득해야 저희도 마음이 든든한데 날이 갈수록 먹을 게 줄어드니 내년엔 어쩌나 싶어 걱정인 것이지요. 우리 아씨와 마님이 든든하게 드시고 건강해야 가문도 뿌리가 짱짱할 게 아닙니까? 가뜩이나 집안에 주인 어르신이 계시지 않아 주변에서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그리 걱정해주니 정말 고맙네. 그래도 어쩌겠는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부처님의 뜻이거늘. 어쨌건 올해도 거의 지나갔으니 내년엔 살림살이가 조금은 펴지겠지. 제가 태평한 얼굴로 이리 말하자 만식이가 발끈하는 표정으로 이리 답했습니다. 아니, 사람의 앞날은 그렇게 잘 점치시면서 어찌 이를 부처님 탓으로 돌리시는 겁니까? 아직 내 학문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지? 왜, 이 집안의 가세라도 기울 것 같아서 그런가? 다른 곳으로 팔려갈까봐. 이놈은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어씨는 농담을 참으로 진지하게 하십니다. 미안하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점을 보고 돈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점이라는 만식이의 말에 의아스러운 얼굴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더러 점을 보라니? 만식이는 그동안 아껴놓았던 말을 한꺼번에 꺼내며 이리 입을 놀려댔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팍팍하니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답니다. 해서 이럴 때 아씨께서 지금껏 공부하셨던 명리학을 이용해 점을 봐주신다면 집안의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식이의 말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되었네. 그깟 푼돈이나 벌자고 공부한 학문이 아닐세. 그저 인간의 운명뿐 아니라 나라의 정치와 사회에 대해 깊이 알기 위해 공부한 것이네. 그러니 이를 사사로운 곳에 사용하고 싶지는 않네.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못을 박자 만식이는 고개를 흔들며 이곳을 떠났습니다. 마치 저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답한 표정만 짓더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명리학에 푹 빠져 살았었습니다. 역관이었던 아버지께서 제가 5살 때 명나라에서 가져온 작은 책자가 바느질이 취미였던 제 관심사를 이리 뒤바꾸어 놓았던 것이지요. 명리학은 한나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주나라 시대의 음양오행 사상에서 그 오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천문학, 역법, 자연 관찰 등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명리학이며 주역과 비슷한 시기에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명리학의 기본 틀인 사주팔자를 좋아했으며 송나라의 서자평이라는 학자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명리학의 근간을 다졌으며 명리학의 이론을 집대성했기 때문이죠.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를 모른다는 건 새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명리학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보름 동안 쉬지 않고 떠들어댈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밥상을 사이에 둔 채로 어머니와 함께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는 생선 하나와 소소한 반찬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밑반찬이 5가지는 부족했고 심지어 오늘은 된장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밥상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밥상 위에 있던 숟가락을 주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것들 말을 들어보니 올해 작물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구나. 소작농들도 챙겨야 하고 나라의 세금도 내야만 하니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게 부실할 수밖에. 들어오는 것은 적은데 날이 갈수록 나가는 것은 많기만 하니 앞으로가 걱정이로구나. 저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얼굴과 손등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잔주름까지 가득했지요. 그동안 안락한 처소에 앉아 편안하게 책만 읽었었는데 너무 집안 살림에 신경을 쓰지 않았었나 봅니다. 상태가 이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서 저는 만식이가 기거하는 처소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일전에 돈을 받고 사주를 봐주면 어떻겠냐는 그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별채 앞을 어슬렁거리던 저를 보았던지 저 멀리서 이곳을 향해 다가오던 만식이가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어씨,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그는 한쪽에 지게를 세워놓은 채 제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저는 속에 품고 있던 말을 겨우 털어냈습니다. 일전에 나에게 말했던 거 있지 않은가? 만식이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왜? 그 있지 않던가? 돈을 받고 사주를 봐주면 어떻겠냐는? 혹시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 싶어 묻는 것이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씨께서 하겠다고만 하시면 이놈이 도성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물어오겠습니다. 우리 아씨께서 드디어 잘 생각하셨구만요. 그렇게 달포가 지났을까요? 제가 기거 중인 이곳 기와집에는 요즘 많은 사람이 들락거렸습니다. 이곳을 들락거리는 이들의 정체는 저에게 사주를 보기 위한 긴 줄이었지요. 자네는 보름 전에 나에게 사주를 본 걸로 아는데 왜 또 방문하였는가? 저번에도 분명히 말하였을 텐데? 나는 2번 찾아오는 이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 말이네. 정말 아씨 말대로 제 안 사람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자네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끊고 맺음이 부족한 금의 기질을 타고난 자네라면 잘못한 안 사람을 용서할 듯 싶네만?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한 번 실수한 사람은 2번, 3번도 실수할 수 있네. 한 번은 실수지만 2번, 3번은 실수가 아니라 의지라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자네 안 사람은 사주에 물이 많아. 여인의 사주에 목과 물이 많다는 건 아이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감성적이라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네. 그러니 내 연이 아니라 생각하고 보내주시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 초쯤에는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것이네. 부디 흔들리지 마시게. 단호해야만 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사내답다고 할 수 있네. 자네 안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게 벌써 2번째이질 않던가? 저는 명리학으로 많은 사람의 앞날을 점쳐주며 요즘 도성 내에서 입소문이 나는 중이었습니다. 기울었던 가세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니 앞으로는 행복한 나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제가 터졌던 것은 안사람과 헤어지라고 조언해줬던 이에 안사람이 저를 찾아왔던 때였지요. 해당 안사람은 저를 숱하게 노려보더니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고 상을 엎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긴 세상 어느 안사람이 남편에게 헤어짐을 강요하는 점쟁이를 가만두겠습니까? 어쨌건 분풀이 대상으로 전락한 저를 본 만식이가 의기소침해 있는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이렇게 위로해 주더군요. 아씨, 괜찮으세요? 내 저 여편네를 그냥. 괜찮네. 너무 염려하지 말거라. 솔직히 괜찮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은 적잖게 심란했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차 시력이 나빠지더니 급기야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알려주는 이도 없었고 말입니다. 심지어 제 사주에 아픈 곳이 예견되어 있는지 살폈으나 그런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며 숱한 원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저를 진맥했던 의원들은 저마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숱하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즉, 치료할 수가 없다는 뜻이었지요. 애당초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다면 이런 불편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되니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고 도로 빼앗아 가는 것처럼 치졸한 행위도 없을 겁니다. 아씨, 괜찮으세요? 이 일을 어째, 우리 아씨 불쌍해서 어째. 집안에 있던 많은 아랫사람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만 그 위로가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온 비참한 현실에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적응했다만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게 고통이구나.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사람들의 앞날도 점쳐줄 수 없지 않겠느냐. 나에게는 그 점이 가장 슬프구나. 저는 이리 말하며 아랫 것들 앞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흐르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후로 지옥 같은 현실을 받아들인 채 겨우 살아가는 저를 다짜고짜 분이가 데리고 외출하려 했습니다. 분이는 저를 유독 편안하고 막역하게 대해주었던 이 집의 유일한 여종이었습니다. 아씨! 답답할 때는 장터 구경하면서 바람이나 쐬는 게 최고라니까요. 비록 볼 수는 없어도 듣고 맞고 느낄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보지 못하고 듣고 맞고 느끼는 게 무슨 기분 전환이 되겠느냐. 됐구나. 이렇게 말했음에도 제 팔목을 붙잡아 당겼습니다. 저는 분이가 잡아 끄는 대로 발길을 이끌며 귓가에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던지 분이가 저에게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저기에 사람이 몰려있는데 무슨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나 봅니다. 우리도 구경해보면 어떻습니까? 분이는 이리 말한 채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분이는 몰려있는 사람 틈 사이를 파고들었고 자기 눈에 보이는 풍경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라! 맹인이 점을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맹인이 점을 본다고. 제가 분이의 말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귀의 모든 소리를 집중해서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맹인이 점을 봐주고 있습니다. 저는 분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있다는 어느 맹인에게 저도 점을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더니 제 순서가 도래했지요. 어느 맹인은 앞에 앉아있는 분이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사주를 보려고 하십니까? 제가 보려는 게 아니고 저희 아씨가 보고 싶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저는 둘 사이의 대화에 끼어든 채 어느 맹인에게 제가 태어난 생년월 일시를 말했습니다. 잠시 후 어느 맹인은 저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무토, 진토, 술토는 양의 기운을 가졌으며 기토, 축토, 미토는 음의 기운을 가졌지요. 토의 기운은 뚝심이 있고 욕심과 성취욕, 고집이 강한 편이며 믿음과 약속, 신용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게 토를 지닌 채 태어난 이들의 천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대는 지지에 토가 많아 인생의 굴곡과 변화가 많을 것 같군요. 다만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목은 관성인데 토를 잘 관리해주며 수는 재성으로서 땅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사주를 그려보니 어렸을 때 관성을 지닌 아비의 부재가 느껴집니다. 제법 힘드셨겠습니다. 저는 어느 맹인의 사주풀이를 듣고서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자가 한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어느 맹인에게 이리 말했지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어르신처럼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맹인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어느 맹인의 말을 자르며 이리 말했습니다. 저도 맹인입니다. 저도 어르신처럼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맹파명리를 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그러나 명리를 공부하고 사람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좋아합니다. 맹파명리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과 상상입니다. 글자를 두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청간과 지지를 머릿속에서 움직여야만 하고 이를 통해 사주의 흐름을 재빨리 읽어야만 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일반 사람이 공부하는 것보다 몇 곱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어느 맹인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청간과 지지의 조합, 십신의 원리, 그리고 대운의 변화를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청간은 하늘의 기운이고 지지는 땅의 기운이다. 내가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사주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밤낮으로 청간과 지지를 그려보고 계산하며 이를 숱하게 고뇌했습니다. 제가 굼뜨거나 실수하면 스승님은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명리는 속도가 아닌 깊이로 보는 것이다. 하루는 스승님께서 일부러 틀린 사주를 제시하며 저를 시험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머릿속으로 청간의 흐름을 다시 조합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본래 이 사주는 개해와 을사가 맞지 않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승께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으나 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았다. 내가 이제 사주의 큰 흐름을 느끼는 것 같구나. 그렇게 3년이 지났을까요? 저는 스승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알아주는 맹파명리의 전수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제는 나를 떠나도 좋구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는 너에게 알려줄 것이 없다는 말이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제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고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처절한 평가의 대상이 되겠으나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많은 부분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너를 아끼고 끝까지 사랑해 달라는 것이다. 너도 사랑해 주지 못하면서 어찌 남의 앞날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이처럼 스승님과 저희 인연은 제 팔자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볼 수는 없겠으나 더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스승님의 가르침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이들의 사주를 꼼꼼하게 살피며 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십시오. 저도 스승님의 행복한 앞날을 부처님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충청도 공주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사는 농부였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성실함이 최고라 여긴 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삶에 있어서 성실을 최고의 덕목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늦은 나이에 장가는 들지 못했죠. 온종일 홈이나 곡괭이만 붙잡고 살며 굳은 살 가득한 못난 손만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주눅 들지 않았던 건 제 소유로 된 농지가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은 저를 성실하기만 한 숙맹 노총각이라 불렀으나 노총각이었음에도 제 소유로 된 농지가 있다는 건 나름 성공한 삶을 일구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이 점은 남들도 지극히 부러워했습니다. 어쨌건 이제 장가만 들면 저는 안정적인 모든 걸 갖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장가들기가 근래 제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된 하루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옆집 이웃 김 씨를 만나 잠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곳 마을에서 옆집 이웃 김 씨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자네는 좋겠네. 자네 땅도 있겠다. 그 땅에서 작물도 풍성하게 자라니 올해 거두어들이는 수확량도 많겠구먼. 무엇보다 양반 눈치 살피지 않고 일할 수 있으니 좋겠네. 그러면 뭐 하겠는가? 막상 내 손에 쥐는 게 없는데 말일세. 죽어라 일해서 막상 내 품에 들어오는 걸 따져보면 딱 삼시 새끼 먹을 것뿐이네. 어찌 이리저리들 뜯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자네는 대감이 최소한의 품삯은 챙겨주시지 않나? 막말로 올해 거둬들이는 게 없으면 나는 망하는 것이네. 작년과 올해는 날도 좋지 않아 조선 농부들에게는 작년과 올해가 최악인 해였습니다. 그러니 농사꾼끼리 만나면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대화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저와 옆집 이웃인 김 씨의 대화가 그러했지요. 그래도 이 고을에서는 자네가 꽤나 부유하다고 소문이 났다네. 어쨌건 나는 자네가 부럽구먼.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땀을 흘리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흉년이네, 가뭄이네 아무리 욕해도 성실함과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야. 최소한 나는 그리 생각한다네. 지겹게 아직도 그 소린가? 성실한 건 좋으나 자칫 육신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 건강도 적당히 챙기면서 일하시게. 어쨌건 자네는 장가만 들면 만사형통이겠소. 옆집 이웃 김 씨는 일이 말한 채 멈추었던 발걸음을 뗐습니다. 옆집 이웃 김 씨는 저와 동갑내기였으나 그는 일찍이 장가를 들어 별 걱정 없이 사는 중이었지요. 저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은 쓸쓸한 초가집 마당을 향해 발걸음을 들였습니다. 저를 반겨주는 건 마당에 들어서는 저를 보며 힘차게 꼬리를 흔드는 누렁이였습니다. 오늘도 휑하구나. 나도 장가를 들고 싶은데 정말 나에게도 내 짝이 있을까? 제가 이리 중얼거리자 누렁이가 제 얼굴만 핥아대며 크게 짖더군요. 저는 홀로 밥상 앞에 앉아 외로운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참고로 사지 멀쩡한 제가 지금껏 장가를 들지 못했던 건 지나치게 소심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내뱉어도 남 눈치만 살피며 전전긍긍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인네가 두세 명 모여 있으면 눈치가 보여 돌아가는 일도 다반사였죠. 어머머. 저 사내 좀 봐. 못 볼 걸 봤는지 소심하게 돌아가네. 농부 박씨 아닌가? 박씨? 우리 고을에서 착하고 성실하기는 한데 여인네 앞에만 서며 말을 더듬는다는 박씨 말이야. 이 고을 처자들은 저를 보며 키득키득거렸고 저는 애써 모른 척 발길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제 밭에서 고된 노동을 끝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는데 오일장이 열리는 장터 일각에 웬 여인이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웬 여인의 행색을 보아하니 얼굴에서는 알 수 없는 멋스러움이 느껴지더군요. 어쨌건 집으로 걸어가던 저를 웬 여인이 이리 말한 채 다짜고짜 붙잡아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저에게 사주를 보시겠습니까? 개시한 지 반나절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손님이 없어서 그러니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를 도와준다면 농부님의 인생은 앞으로 크게 달라지실 것입니다. 저는 옷에 흙투성이었기에 누가 봐도 농부라는 건 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주요? 죄송하오나 저는 그런 건 믿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런 걸 알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제 팔자가 어쨌건 흙이나 파는 팔자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리 제 소신을 밝힌 채 발걸음을 거주소로 재촉하려 하자 웬 여인은 아쉽다는 얼굴로 다시금 이리 말한 채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본디
사람은 자신의 사주쯤은 알고 있어야 농사도 잘 짓는 법입니다. 그러니 아는 만큼 먹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말입니다.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언제나 몸으로 때우려 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안 좋은 습성이라 할 수 있지요. 그대 아들에게도 농사를 지으라고 할 것입니까? 제가 듣기에 제 머리에 든 게 없으니 농사나 짓고 사는 것이겠지라고 들렸습니다. 그러니 웬 여인이 하는 말에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주와 농사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농사가 그리 나쁜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머리를 쓰고 살려고 한다면 농사는 누가 짓고 노역은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장가도 못 들고 자식도 없습니다만 제 아이에게도 농사의 소중함은 알려줄 것입니다. 제가 다소 성을 내며 이리 말하자 웬 여인은 은근슬쩍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건 들어보면 알 일이고. 하여간 제가 사주를 봐줄 테니 저에게 푼돈이나 던져주시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 정도뿐입니다. 저는 푼돈이라기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 여겼습니다. 그 정도의 지출로 생애 첫 사주를 볼 수 있다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제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도 나쁠 것은 없다고 여겼죠. 또한 뻔뻔하게 저를 붙잡는 이 여인의 행태의 발길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웬 여인의 무례한 말투만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여기에 응했던 건 웬 여인이 불쌍해 보였고 내숭도 없었으며 결정적인 건 좀 예뻤기 때문입니다. 좋소.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도 인연이라고 여겨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한번 속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앞에 앉아 보십시오. 여기 앉아서 저에게 생년월일부터 알려주십시오. 사실 저는 생년월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태어났을 때 전란이 터지고 역병까지 돌아 저는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채 어쩔 수 없다는 얼굴로 멈추어 세웠던 발걸음을 은근슬쩍 내빼려 하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표정을 한 웬 여인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재빠른 입담으로 다급히 말입니다. 그게 없어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몰라도 관상이나 송금으로도 그 사람의 사주쯤은 능히 파악할 수 있지요. 제가 관상이나 송금에도 능통하다는 말씀을 안 드렸었나 봅니다.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웬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았으나 제가 누군가의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하는 성격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소심한 인사였으니 말입니다. 아, 그렇소. 어쨌건 웬 여인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제 얼굴만 빤히 살피더군요. 저도 웬 여인의 얼굴만 빤히 보았습니다. 빤히 보니 그녀에게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웬 여인은 제 관상부터 손금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손금을 보기 위해 제 손을 덥석 붙잡는데 순진한 사나이 가슴에 불길이 타오르더군요. 관상과 송금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서 부모 덕이 부족하여 고생을 많이 해야만 하는 팔자이고 하체보다는 상체가 약하니 몸을 쓰는 고된 일보다는 붓을 드는 일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목구비와 송금이 매우 단조로운 것이 성격 또한 단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숱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웬 여인은 이리 말한 채 두 손을 내밀더니 저만 멀뚱멀뚱 보았습니다. 관상이나 송금을 봐주었으니 어서 돈을 달라며 재촉하는 행동이었죠. 사실 이 정도의 조언이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건 이게 끝이고 제가 웬 여인에게 몇 푼을 쥐어주어야 한다면 저는 오늘 철저하게 계획된 사기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답니까? 정말 이게 전부라면 실망이요. 그러면 이게 다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뻔뻔한 웬 여인의 주장에 이리 반박했습니다. 부모 덕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다. 나 같은 평민이 누구나 그렇지 않겠소? 하체보다 상체가 약하다는 건 저를 처음 본 사람들도 누구나 내뱉는 말이지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말이오.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만 하는 거 아니오? 그쪽 인생인데 제가 어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까? 어쨌건
제가 관상과 송금을 봐주었으니 째째하게 굴지 마시고 수고비라도 좀 던져주시지요. 말이 통하지 않은 웬 여인 때문에 실로 저는 난감했습니다. 역시나 사주쟁이는 모두가 돈만 밝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하지 않고 이리 쉽게 돈을 벌 생각만 하니 말입니다. 저는 오늘 재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실력도 없는 웬 여인에게 소중한 시간을 붙잡힌 것도 모자라 아까운 푼돈까지 낭비했으니 말입니다. 여기 있어. 제가 던지듯 건넨 엽전을 만져보던 웬 여인은 저를 보더니 이리 말했습니다. 겨우 이 정도입니까? 예. 참으로 속이 옹졸하십니다. 이왕 쓰실 거라면 몇 푼 더 주시면 좋았을 걸 말입니다. 정말로 웬 여인은 뻔뻔한 왈패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준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로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기상한 저는 오늘도 논밭으로 가기 위한 채비를 끝마치고 마당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이웃 김 씨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저에게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 오늘도 일을 나가는 것인가? 보면 모르는가? 새삼스럽기는. 그렇지. 일을 나가야 하는 시각이기는 하지. 저는 마당에서 완전히 발걸음을 때렸는데 옆집 이웃 김 씨의 얼굴에서 묘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 같았지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던가? 제가 이리 말한 채 의아스러운 얼굴로 보자 옆집 이웃 김 씨가 저를 보다가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일전에 내가 얘기했던 우리 처제를 기억하나? 처제라면? 자네 장모께서 20에 한참 넘었는데 시집을 가지 못해 얼마 전에 꼴도 보기 싫다면서 한양에서 이곳 공주 땅으로 쫓아버렸다는 그 처제를 말하는 것인가? 기억하지. 그런데 그건 왜 묻는가? 우리 고을에서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는 자네와 우리 처제가 부쩍 잘 어울린다는 내 마누라의 의견이 있었네. 자네도 알다시피 어젯밤 내 마누라가 입 밖으로 꺼낸 건 재빠르게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 형부인 나의 숙명이 아니겠는가? 이 사람? 예쁜가? 허허, 내 안사람 보면 딱 모르겠는가? 조졌네, 조졌어. 응. 아무튼 그러니 우리 처제의 미모 또한 내가 확실하다는 걸 보장하겠네. 저는 잠시 고민했으나 사실 저도 장가는 들고 싶었기에 옆집 이웃 김 씨의 처제라는 여인이 궁금했습니다. 좋네. 자네가 이리 부탁을 하니 자네 처제라는 여인을 보여주시게. 내일 5일장이 열리는 곳에 황신의 주막이 있네. 그곳에서 사시해보세나. 어딘지는 알고 있겠지? 알겠네. 저는 옆집 이웃 김 씨와 이리 말한 채 헤어졌고 그날 밤 저는 옆집 이웃 김 씨의 처제라는 여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증 가득한 얼굴로 행복한 단잠에 빠졌습니다. 일찍 기상한 저는 깔끔히 목욕제개 후에 말끔하게 차려입고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5일장이 열리는 황신의 주막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주막 평상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는데 잠시 후 이곳으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시선을 돌려 주막 입구 쪽을 바라보니 옆집 이웃 김 씨가 웬 여인을 이끌고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왔는가? 제가 옆집 이웃 김 씨에게 이리 인사말을 건네자 그도 저를 보며 인사말을 건네더니 이후 처제라는 여인을 등 떠밀며 이리 소개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우리 처제라네. 그런데 옆집 이웃 김 씨의 처제 얼굴을 본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해당 여인은 며칠 전 이곳 5일장에서 저에게 관상과 송금을 봐주었던 웬 여인이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그대는 제가 옆집 이웃 김 씨의 처제와 안면이 있는 걸 알았든지 옆집 이웃 김 씨가 환한 미소를 보인 채 이리 말하면서 황급히 자리를 뜨더군요. 둘이 안면이 있는가? 이것도 인연이로구먼. 참으로 잘 되었네. 그러면 두 사람이 직접 얘기하시게. 나는 공사가 다망에 임한
웬 여인과 마주보고 앉은 저는 잠시 서먹함과 씨름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와 웬 여인 사이로 주모가 술상을 가져왔습니다. 때마침 다가온 주모 때문에 어색함이 조금은 풀어졌습니다. 한 잔 드시지요. 그러지요. 제 빈잔에 술을 따라주더군요. 벌컥벌컥 멀쩡했던 몸에 탁주가 몇 사발 들어가고 웬 여인은 저에게 궁금한 게 많았던지 이러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왜 지금껏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까? 실례가 아니라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미 물어봐 놓고 여쭤봐도 되겠냐 묻는 건 대체 무슨 예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쨌건 그쪽이 물어보는 것이니 대답은 해주겠소. 내가 지금껏 장가를 들지 못했던 건 열심히 일하느라 정작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지 못한 성실함 때문이라 할 수 있겠지요. 거칠애가 상당합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관상을 보아하니 숙맥이 아주 따로 없습니다. 여인 앞에만 서면 얼굴이 붉어지시는데 어찌 여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허허, 그럼 그쪽이 지금 어여쁘다고 단정 지으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어여쁘지 않습니까? 저는 반박하고 싶었으나 웬 여인이 한 말에 틀린 부분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떻냐니? 오늘 2번 보았소. 그것도 잠깐. 저는 20이 훌쩍 넘었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니 집안에서 빨리 시집가라며 압박이 심하지요.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으면 저를 집에서 쫓아냈겠습니까? 저는 웬 여인과 대화를 나누니 막상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사주는 어쩌다가 공부하게 되었소? 제가 사주를 배우게 된 이유는 산에 복이 없으니 내 팔자는 왜 이럴까? 한탄하다가 이를 알고 싶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답은 찾으셨소? 제가 껍데기는 여인인데 알맹이가 사내더군요. 돌려 말할 줄도 모르고 내숭도 떨지 못하니 어느 사내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더욱이 저는 집안에서 살림만 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와는 반대되는구려. 사내도 살림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었지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는 이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그쪽을 처음 보았을 때도 저와는 반대되는 성정을 지녔다고 여겼습니다. 허영심도 없이 성실해 보여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요? 웬 여인은 저를 빤히 보더니 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저를 부인으로 맞아주시지요. 저는 만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부부의 연을 맺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웬 여인의 당참이 황당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무엇입니까? 사주나 관상, 송금을 공부한 지는 정확하게 몇 년이나 되었소? 몇 년이라뇨? 3달도 되지 않습니다. 뭐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수준으로 내 관상과 송금을 보고서 점을 치신 것이요? 돈까지 뜯어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완전 가짜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모두 최고가 되는 건 아니지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지요. 참으로 나와는 많은 게 다르구려. 왜 이리 따지는 게 많으십니까? 우리가 양반도 아니고 채통까지 신경 써야 하는 신분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쪽 이야기는 이곳 마을 사람에게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소? 제가 지금 후회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열심히만 살았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여 다 잘 사는 건 아니더군요. 소심하게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남 눈치나 살피면서 그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웬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웬 여인을 만났을 땐 푼돈이나 밝히는 게으른 여인이라 여겼는데 어느 정도 마음을 터놓고 이리 얘기를 나누니 새삼 느껴지는 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후로 저는 여인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 사람은 아들을 낳는다면 농사꾼으로 키우지 않고 관직에 오르게 할 것이랍니다. 누구 앞에서든 할 말은 내뱉는 성실함보다는 효율성 있는 남 눈치는 살피지 않는 자식으로 키고 싶답니다. 아무쪼록 뒤늦게 찾아온 인연,
소중하게 여기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